다섯 동지의 한날 죽음. 당시 개화정부는 박영효, 서광범 등이 실권을 잡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더 긴장했다. 개화정부에서는 예전 의금부가 아닌 법무화문 산하에 임시재판소를 설치했다. 이를 권설재판소라 불렀다. 이때 권설은 임시로 설치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예전 의금부의 추국청을 개편한 기구나 다름없었지만 사건에 따라 새로 만든 기구였다. 추국청은 역적질을 한 중죄인을 다루는 기구여서 때로는 임금이 참석해 신문을 하기도 했다. 권설재판소에서도 사법의 총책임자인 법무대신 서광범이 재판장 역할을 맡았으나 신문은 거의 법무화문 참의인 장박이 진행했다. 전봉준과 성두한,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등은 중죄인으로 분류되어 법무화문 권설재판소로 넘겨졌다. 일본 영사경찰에서는 알아볼 것은 모두 알아보고 난 뒤 인도했던 것이다. 일본 측에서는 이들에게서 더 나올 중대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이들을 일본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려 검토했지만 그랬다가는 그 정당성의 문제로 국내외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맞을 게 뻔했다. 일본법을 적용하게 되면 전쟁의 장수 또는 포로의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살릴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 측이 이들 죄인을 법무화문으로 넘겼다고 해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 영사 우치다는 회심이란 이름으로 재판에 끝까지 참여했다. 하지만 조선법에 따른 형식 요건과 절차를 갖추는 방법으로 권설재판소에서 판결을 받게 했다. 어찌 나를 죄인이라 이르느냐. 전봉준은 서울에서도 일본군 군의에게 한동안 치료를 받았다. 재판소에 들어갈 적에도 걸을 수 없어서 집둥오리에 누운 채 들어갔다. 담당 법관 장박은 위압을 부려 좌우의 나조를 호령해 전봉준을 일으켜 앉히려 들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이 묻고 대답하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일개 죄인이라 감히 어찌 법관 앞에서 불공함이 심하는고. 내 어찌 감히 나를 죄인이라 이르나뇨. 소위 동학당은 조정에서 그 많은 바라 내 감히 도당을 불러 모아 난리를 지은 자라. 반란군을 몰아 고을을 함락하고 군기 군량을 빼앗았으며 크고 작은 벼슬아치를 마음대로 죽이고 나라 정사를 참남하게 마음대로 처단했으며 나라의 세금과 공공의 돈을 사사로이 받고 양반과 부자를 모조리 짓밟았으며 종문서를 불질러 강상을 무너뜨렸으며 토지를 평균 분배하여 국법을 혼란케 했으며 대군을 몰아 왕성을 핍박하고 정부를 부셔버리고 새 나라를 도모했나니 이는 대역 불귀의 법에 범한지라 어찌 죄인이 아니라 이르나뇨. 도 없는 나라에 도학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동학은 사람이 하늘이라 하니 과격하다 하여 금한단 말이냐. 동학은 과거 잘못된 세상을 고쳐 다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나선 것이라. 민중의 해독되는 탐과 놀이를 벌하고 일반 인민이 평등적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사복을 채우고 음탕하고 삿된 일에 소비하는 국세와 공전을 거두어 의거에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조상의 뼈다귀를 우려 행악을 하고 여러 사람의 피땀을 긁어 제 몸을 살찌우는 자를 없애버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며 사람으로서 사람을 매매하여 귀천이 있게 하고 공토로서 사토를 만들어 빈부가 있게 하는 것은 인도상 원리의 위반이라. 이것을 고치자 함이 무엇이 잘못이며 악한 정부를 고쳐 선한 정부를 만들고자 함이 무엇이 잘못이냐. 자국의 백성을 쳐 없애기 위하여 외적을 불러들였나니 내 죄가 가장 중대한지라. 도리어 나를 죄인이라 이르느냐. 장박은 연달아 전봉준이 흥선대원군과 연계했는지를 캐물었다. 전봉준이 다시 이를 완강하게 부정하자 주리를 들고 고문을 가하면서 신문했다.
이에 전봉주는 너는 나의 적이요 나는 너의 적이라. 내 너희를 쳐 없애고 나라 일을 바로잡으려 하다가 도리어 너희 손에 잡혔으니 너는 나를 죽이는 것뿐이요 다른 말을 묻지 마라 라고 대답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장박은 다시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김방서 등을 차례로 불러 신문했으나 이들 모두 전봉준과 같은 뜻을 말했을 뿐 특별한 비밀을 토설하지는 않았다. 이들도 신문관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해 일본 기자들이 감탄을 자아냈다 한다. 전봉준과 농민군 지도자들은 다시 의군부 감옥에 갇혔다. 의군부 감옥은 종각 건너편에 있었다. 단 한 장의 사진. 전봉준은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처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호된 신문을 받았다. 이를 공초라 했다. 1차 신문은 1895년 2월 9일에 있었다. 법무화문의 대신과 협판이 자리하고 일본 영사 우치다가 입회를 했다. 일본 영사가 참석한 것은 말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감시 역할을 했다. 일본 영사는 문초가 있을 때마다 거의 입회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이노우에 공사에게 보고했다. 장박은 전봉준의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등을 물은 뒤 고부의 1차 봉기와 무장 봉기 등을 차례로 물었다. 사건 전개를 캐물으면서 중간중간에 흥선대원군과의 연계, 다른 지도자의 역할, 농민군의 규모 등을 물었다. 31일 동안 모두 6차례 신문이 이루어졌다. 일본 영사의 단독 신문이 2차례 있었는데 총 문항은 275개였다. 전봉준은 당당하고 서슴없이 대답했으나 기억이 희미하면 다시 살려내 대답하기도 했다. 특히 질문이 중대한 일에 관련되는 내용이면 자신의 책임을 강조해 죄를 결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 등 일관되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 한 토막. 일본인 사진사인 무라카미 텐시는 일본 영사인 우치다로부터 전봉준의 호송 장면을 사진에 담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3월 27일 일본 영사관 구내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 덕분에 역사 기록으로 중요한 자료가 남게 되었다. 김문자는 전봉준의 사진과 무라카미 텐신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수계 전봉준 및 최경선 두 사람은 발에 중상을 입어 신체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영사는 의사를 초치하여 정중하게 치료하도록 했으며 법무아문으로부터 회송해온 들것에 태워 호송했다. 나는 미리 그들에 대한 촬영권을 영사에게 조회해 두었기 때문에 즉각 달려가서 그 같은 사실을 봉준 등에게 알렸더니 그들 얼굴 가득히 희열을 보이면서 들것 그대로 찍겠는가라고 물으면서 스스로 명을 내려 일산을 치우게 했다. 그러나 촬영하는 동안에도 다친 곳이 아픈 모습이었다. 듣건대 봉준은 전라도 태인의 일개 농민으로 금년 40세로 평소에 대단히 학문을 좋아하고 공맹의 가르침을 믿었으며 동학도의 무리에 들어간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다고 한다. 사진은 찍은 날짜보다 2개월이 지난 5월 10일에 발매된 사진화보 제14권에 게재되었다. 그 전에 오사카 매일신문이 사진을 사파로 그리고 다시 목판으로 만들어 3월 12일자에 압송당하는 전봉준 장군이라는 제목을 붙여 게재했다. 그런데 건물이 삭제되고 왼쪽 순건복을 입은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하여 전봉준의 사진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전봉준과 흥선대원군 관계의 진실.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또 남았다. 여러 차례 신문 과정에서 흥선대원군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전봉준의 입으로 흥선대원군의 개입 사실을 확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였다.
전봉준이 문초를 받을 때의 진술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아보자. 대원군이 동학에 관계되는 것은 세상이 모두 아는 바다. 또 대원군은 지금 위세가 없는, 즉 내 죄의 경중은 다만 이 자리에만 있지 대원군에 있지 아니하는데 내가 끝내 바른 대로 대답하지 않는도다. 깊이 대원군의 남모르는 보호를 믿는 것 같으니 이는 과연 무슨 의도인가? 대원군이 다른 동학교도 몇백의 무리와 관계된다 할지라도 나와는 처음부터 상관이 없었다. 운영궁에서 왔다는 송정섭에게 운영궁의 분부는 말할 필요가 없으며 일을 행할 적에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 신문관은 전봉준에게 지금은 흥선대원군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아니니 감싸지 말고 사실대로 실토하라고 회유했다. 하지만 전봉준은 흥선대원군의 밀사가 삼례에 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시를 받거나 밀약을 한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둘은 일정한 관계를 맺었으나 비밀을 지키려 입을 다물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흥선대원군과 전봉준이 지향한 바가 달랐을 뿐이다. 이에 대해 기쿠치 겐조는 1894년 8월 초순 전봉준이 동곡리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흥선대원군이 보낸 박동진과 정인덕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전봉준과 대원군 사자와의 담화에서는 경성 정부는 일본의 지위로 행동하고 일본 군대는 대궐을 침범하여 서울은 모두 일본인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으니 마땅히 대군을 움직여 경성에 진격해 와야 한다. 그러면 서울에서 합심하여 일을 계획하여 왜군을 토벌하고 외인을 쫓아내어 백성을 편안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야기되었으며 청나라의 대군도 잠시만 경성에 주둔해야 한다는 것을 의논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흥선대원군이 사자를 보낸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 관련설에 대해 배항섭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전봉준과 대원군의 접촉은 이미 교조 신원운동 시기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원군은 자신의 정권 장악을 위해 동학교도를 이용하려고 했으며 전봉준 역시 대원군을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봉준은 흥선대원군은 유세한 사람이어서 상관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대답했다. 다만 흥선대원군이 보낸 비밀사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했다. 그는 흥선대원군을 끝까지 보호하려 했을까?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끝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각 교수형을 집행한 음모는 3월 29일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의 주문은 그가 농민전쟁을 일으키고 동도대장이 되어 활동한 사실과 전주성을 점령한 뒤 화해를 한 조건과 일본인을 축출하기 위해 2차 봉기를 주도해 공주 전투를 벌인 일 등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끝에 함께 모의를 꾸민 몇 사람과 의논하고 각기 옷을 바꾸어 입고서 가만히 경성으로 들어가 정세를 알고자 해 피고는 장사꾼 맨돌이를 하고 혼몸으로 서울로 올라가려고 태인을 떠나 전라도 순창을 지날새 민병한테 잡힌 것이니라 라고 기재해 전봉준의 마지막 행동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었다. 전봉준의 죄목은 대전회통에 규정된 군복기마 작변 관문 자부대 시참이었다. 꽤나 긴 죄명이었다. 이를 풀이해보면 군복 차림을 하고 말을 타고서 관아에 대항해 변란을 만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처형하는 죄다. 그리하여 전봉준과 같은 사형 언도를 받은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성도한 등 4명은 판결이 난 날 곧바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사형은 모두 5명뿐이었다. 이 중 성도한은 충청도 청원 일대에서 활동한 지도자였는데 그의 활동상은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있지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다.
이들이 교수형에 처해진 것은 갑오개혁 때 개정된 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역적죄에 해당하는 사형수는 모조리 차명을 가해 목을 잘라 관아의 문 앞에 걸어두거나 여러 사람들이 보도록 조리를 돌렸다. 이를 효수경중이라 한다. 예전에는 중죄인을 죽일 때 서울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대문 언저리에 있는 서문시장이나 동대문 언저리에 있는 수구문 밖에서 거행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잘린 머리를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돌리기도 했다. 백성에게 역적질을 하면 너희도 이런 꼴을 당한다는 엄포를 놓으려는 의도였다. 이런 효수형이 참혹하다 하여 갑오개혁 때 철폐했다. 사형수에게도 시체를 훼손치 않는다는 근대 인권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 5명에게 처음으로 교수형을 적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형을 즉각 집행한 조치에는 중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 개화정부는 형법을 개정해 모든 재판과 소송은 2심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이들 5명에게는 그 시행을 불과 2일 앞두고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을 전격적으로 단행해 2심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속전속결로 들뜬 민심을 가라앉히려 했던 것이다. 잡혀온 나머지 100여 명은 죄의 경중에 따라 무죄를 내리기도 하고 곤장이나 태형을 때리고 유배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장흥 전투의 총지휘자 이방원과 함께 활동한 김방서 등은 무죄로 풀려났으며 고창에서 천민 부대를 이끌고 활동한 홍락관은 곤장의 유배형, 북접 지도자 황하일은 태형 100대의 유배형을 받았다. 아주 너그러운 조치였다. 왜 그랬을까? 여러 정황으로 보면 일본 측과 개화정부는 농민군 지도자들 속에서 5명만 골라 사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살려주어 관대한 은전을 보인 것이다. 그리하여 장흥 전투를 야기한 장본인인 이방원이나 북접의 강경파로 2차 봉기를 주도한 황하일이 벌인 일을 환하게 알면서도 풀어준 것이다. 농민군의 강력한 저항운동을 이런 방법으로 누그러뜨리려 했다. 교활한 전술이었지만 민중이 알아먹을 수 있었을까? 죽음을 기다린 지 오래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특히 일본인 기자들이 더 들떠 있었다. 선고 법정에서 재판관인 장박은 조금 불안한 목소리로 전봉준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나는 법관의 몸으로 죄인과 한마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는 목숨이 아까우냐? 국법을 적용했다 하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 우리나라에는 너희가 저지른 것과 같은 범죄에 대해 아직 분명한 규정이 없다. 문명한 여러 나라에서는 국사범으로 다루어 사형을 면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쩔 수 없구나. 너희는 스스로 생각해보라. 오늘의 죽음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내가 전라도에서 한번 일어나자 일청 전쟁의 원인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크게 개혁되었다. 너희가 탐과 놀이로 지적한 민영준 등도 국법에 처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흔적을 감추었다. 그래서 너희의 죽음은 오늘의 공명한 정사를 촉진한 것이므로 명복을 빈다. 장박은 1차 농민전쟁으로 청일전쟁이 유발되고 갑오개혁이 이루어진 것과 민씨 정권이 타도된 사실을 말했다. 여기서의 공명한 정사는 갑오개혁을 가리킨다. 사실 갑오개혁은 농민군의 요구조항을 참고해 수용했던 것이다. 개화정권은 이를 인정해 전봉준의 명복을 빌었던 것이다. 기회주의자 장박의 천박한 의식으로는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 일본의 기자는 이런 기사를 작성했다. 사형 집행을 앞둔 전봉준에게 어떤 사람이 일본 공사에게 청혼하여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라고 말하자 전봉준이 분연히 말하기를 이 마당에 이르러 어떠한 잘못된 비열한 마음도 가질 수 없다. 나는 죽음을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 라고 했다. 또
일본 신문인 시사신보는 사형 판결을 받고 난 뒤 전봉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실었다. 전봉준은 십수분간 긴 선고문을 듣고 천천히 말하기를. 정부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바치는데 굳이 아까울 것이 없다. 삼가 목숨을 바치겠다. 라고 대답하자 장박이 다시 판결문의 뜻을 부연해 여러 가지로 진술하는 것을 듣고 난 끝에 개연히 말하기를. 나는 바른 길을 걷고 죽는 자다. 그런데 영류를 적용한다면 천고의 유감이다. 라고 개탄하면서 옥리에게 안겨나갔다. 그는 부상이 아직도 아물지 않아 한 발자국도 옮겨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손화중이 정례를 나가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말하되 내 백성을 위해서 힘을 다했는데 어찌 사형에 처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라고 했다. 최경선은 사형을 받고서도 불평의 소리 한마디도 없이 유유히 활보하여 정례를 나갔다. 전봉준은 죽기 직전에 감회를 담은 시 한 수를 읊었다. 때를 만나서는 천지도 모두 힘을 합하더니 운이 가니 영웅도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구나. 백성 사랑하는 정이 나 실수 없었어요. 나라를 위하는 붉은 마음 누가 알아주리. 이 시에는 전봉준의 마지막 유시로 알려져 있는데 시사신보에 게재되어 널리 알려졌다. 사학자 장도빈도 이 시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그런데 끝 두 구절이 약간 달리 표현되기도 한다. 곧 나라 위한 붉은 성심 누가 알리 교수대에서 헛되이 외로운 혼이 되누나 이다. 누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럴듯하게 덧붙인 듯하다. 아무튼 전봉준의 올곧은 정신이 시의 밑바닥에 배어 있다. 왜 새벽에 죽였을까? 다섯 지도자들은 3월 29일 한날에 처형되었다. 이날은 아침부터 비가 질척거릴 정도로 내렸다. 고종은 선고한 날 즉각 5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제가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시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 새벽 2시다. 5사람을 한꺼번에 단단한 끈으로 목을 졸랐다. 전봉준을 교수형에 처할 때 집행 절차의 총책임을 강아무개가 맡았다. 오지영은 그의 말을 빌려서 전봉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전봉준이 처음 잡혀오던 날부터 형벌을 마칠 때까지 그의 앞뒤 행동을 잘 살펴보았소. 그는 과연 만나보기 전에 풍문으로 듣던 말보다 훨씬 돋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모부터 천인, 만인의 특별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청수한 얼굴과 정체 있는 눈썹과 눈, 엄정한 기상과 강장한 심지는 세상을 한번 놀라게 할 만한 큰 위인, 큰 영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연 평지돌출로 일어서서 조선의 민중운동을 대규모적으로 대창작적으로 한 자가 아닙니까? 그는 컴컴한 그 시대에 민중의 선구자가 되어 온 세상을 진동시킨 자가 아닙니까? 그는 약자의 동무가 되어 강적에 대항한 자가 아닙니까? 그는 불평등, 부자유의 세상을 고쳐 대평등, 대자유의 세상을 만들고자 한 자가 아닙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도 그의 뜻을 굴치 않고 본심 그대로 태연히 한 자가 아닙니까? 전봉준은 신문 과정에서 보인 당당한 태도와 공초에서 정연한 논리를 편 것과 죽을 때의 모습을 보아도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하지 않은가? 그는 결코 고리타분한 의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는 또 형을 받을 때 교수대 앞에서 법관이
가족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간곡하게 권고하자 나는 다른 말은 없다. 나를 죽일진데 종로 네거리에서 목을 베어 오고 가는 사람에게 내 피를 뿌려주는 것이 옳겠다. 어찌 컴컴한 도둑 굴 속에서 남몰래 죽이느냐라고 재판 관계자들을 준절하게 꾸짖었다 한다. 국가 지도자로서 대의 멸친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전봉준이 말한 도둑 굴속은 어디일까? 대역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는 종로거리에 있었다. 또 여느 죄인을 다스리는 포도청과 이웃에 있었다. 권설재판소는 옛 의금부 자리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말이다. 왜 새벽에 죽였을까? 개화정부는 근대 사법제도를 실시하려고 4월 25일부로 재판소 구성법과 재판소 처무 규정 통칙을 공포하고 4월 1일부로 시행한다는 고종의 재가를 받았다. 여기에 따르면 모든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 2심의 재판과 소송을 하게 되어 있었다. 이들도 판결이 난 뒤 이틀만 지나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었다. 그래서 새벽에 사형을 집행한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들이 죽은 날짜는 3월 29일이 아니라 3월 30일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새 법을 적용하지 않고 해묵은 법인 대전회통의 형전을 적용했던 것이다. 다만 참형에 처해 효수하지 않고 교수형에 처한 것도 은전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들이 교수형에 처해지자 많은 벼슬아치들과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 역적을 목베어 조리 돌리지 않았다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개화정부에 항의하고 나섰다. 곧 역적들에게 종전처럼 참형이나 효수형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화정부는 이 압력을 견디다 못해 몇 사람을 효수해 조리 돌렸다. 또 전주에서 불법으로 처형된 김계남의 수급을 서울로 보내게 하여 거리에 조리 돌렸다. 그러자 양반들과 아이들은 이들의 수급에 침을 뱉기도 하고 막대기로 때리기도 했다 한다. 이 얘기는 동학당의 거괴로 서울거리에서 효수되어 전시된 최재호와 안교선을 두고 한 말이다. 일본의 메사마시 신문에 동학당 효수 사진이 실렸으며 영국 여성인 이사벨라 비숍이 조선을 돌아보고 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의 동학의 수급들이라는 장에도 효수 사진이 수록되었다. 한때 이들 사진을 전봉준으로 오인하기도 했다.